네, 안녕하세요. 오늘 132회 저희 플래너 독서경영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책은 아웃 오브 박스라는 책이에요. 사실 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저는 서점에 가서 이제 독서경영 세미나 책을 준비를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면서 되게 한국 저자가 뭔가 되게 땡기는 책을 내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독서경영 세미나에서 한국 저자의 책을 다룬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게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웃 오브 박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창의적인 사고의 느낌이 확 오시죠. 근데 그 창의적이라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자는 광고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궜었고 지금 현재 제1기획에서 또 창의력 관련을 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쪽에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창의성을 확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웃 오브 박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거나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 사례다 보니까 외국 책들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어떤 학자들, 그리고 어떤 업을 세운 사람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제가 사실 수많은 경영학 서적을 보면서 사실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읽는 이 책들이 지금 현재에도 접목이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든지, 피터 드러커의 책이라든지, 물론 이거는 경영학 서적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입니다. 완전히 스테디셀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략과 전술들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서도 벌써 시작한 지 15년 가까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접목시킬 때 과연 어울릴까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사례들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것도 조금 덜 했었고, 문화적으로 우리랑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아웃 오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저자가 쓴 책이다 보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다른 책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또 더 인사이트를 더 깊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롤로그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 작품 뭔지 아세요? 네, 이 작품이 타이틀은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베르토 지아코메티라는 그 하나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여러분 이 작품이 봤을 때는 이게 리움 미술관에도 있는 작품이에요. 삼성 이태원에 있는 삼성 리움 미술관에도 있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사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조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라든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다비드상 그 울긋불긋한 근육이 나와 있는 그런 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이렇게 눌렀을 때 하나하나 손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각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그냥 조금 한 중학생들 정도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 이 조각, 이 걷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소더비 경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미술 작품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액면가를 따지게 되는 그 소더비 경매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 20억이었었나? 그렇게 금액을 받았었던 그 작품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겉모습을 다 제거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떠올렸었던 수많은 조각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조각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여러분 조각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되게 유명한 작가 로댕 생각나시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의 조각을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어떻게 말 그대로 아웃 오브 박스, 박스 바깥으로 나가고 인식을 전환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예술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작품이 미술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악에도 있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음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생긴 게 악보예요. 악보 같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음표가 있어야 되고 그 오선지 위에다가 음표가 그려지고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뭐라고만 써져 있냐, 여기 타셋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타셋이라는 거 쉼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이 음악이 실제로 연주가 되었어요. 연주되었을 때 옷을 이렇게 말짱하게 차려입은, 피아노를 치시는 그 말짱하게 차려입은 분이 무대 위를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이렇게 딱 앉으세요. 그랬는데 피아노 연주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 청중들은 뭐를 하고 있죠? 언제 이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니까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깨를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연적인 그런 소리들이 그대로 담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피아노 연주자는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인사를 하고 그냥 들어가요. 정말 타일 음악이었었어요. 너무도 충격적이었었던 그 무대 공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존 케이지를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음악, 리듬이 있고 악보가 있고 뭔가 선율이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모두 다 음악이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던 게 존 케이지였었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음악은 요래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뀐, 말 그대로 아웃 오브 박스, 박스 바깥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실 이런 어떤 아웃 오브 박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예술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그 예술에서 이제 광고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는 어느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냐? 기업 경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예술 분야에서만 해당이 되는 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씩 일상화가 되고 그게 실제 경영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창의적인 뭔가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기업들이 창조적인 인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아놓고서 리더십 교육을 시켜요. 근데 리더십, 과연 직장에서 리더십 있는 사원을 원하냐? 아니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리더십이 아니라 멤버십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창조적 리더라고 하면은 되게 뛰어나고 되게 잘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리더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천재적 리더라는 거를 볼까요?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적 리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천재적 리더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견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리더의 두 측면,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다 창조적인 리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되게 창의적이고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기반에 뭐가 깔려 있는지 우리가 한번 궁금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천재적, 혼자서 뛰어나서 너무 막 아이디어 발상 탁탁 튀는 그런 천재적인 리더가 아니라 함께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고 실제 실행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창조적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진짜 창의적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창의적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창의적이라는 거는 사실 다름에서 와요. 그쵸?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인식의 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아예 뒤집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라는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왔을 때는 되게 창의적인 거로 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을 때, 특별히 뭐를 하는지 몰랐을 때는 사람들은 그냥 삽질했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창조적인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수많은 주변의 비난들을 내가 감당을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용기.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창의적 사고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 창의성의 결과물이라는 게 결국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리더가 스스로 내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반적인 역량, 굉장히 일방통행인 역량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집단 아이디어를 같이 모음으로써 집단 창의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이 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인 것 같아요. 자, 바로 토양이죠. 뭔가 싹이 자란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싹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나 하나만 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업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나 혼자만의 역량이 아니라 전체 집단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정말 아웃 오브 박스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사이트라는 단어예요. 자,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원이 5개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어요. 우리는 검은색 원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름이 바깥이 다르기 때문에 안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검정색이기 때문에 바깥이 다른 것인지, 자,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사이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outside in인 거예요. 현상을 보고 나서 그 현상에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드러나는 걸까라고 안을 보는 행위, 바깥에서 안을 보는 행위를 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을 봄으로써 행동, 표면에 드러난 이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는 것. 그럼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인사이트의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상품을 만들든지 광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게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결국 뭐라 그러냐? 휴먼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휴먼 인사이트에서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휴먼 사이콜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연구의 3단계를 일상생활,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예술, 과학, 종교, 인문학의 분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에요. 제일 요새 잘 드러나는 게 뭐죠?
SNS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뭐 예전에는 싸이월드가 됐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굉장히 소소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죠.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더 넘어가자면 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그 SNS에 열광을 하게 되는지 이제 내가 예술로서 풀어보고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었길래 어떤 결핍이 있었길래 혹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들이 SNS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그 단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트렌드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 우리가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비자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2015년, 2014년 여러분 그 김난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그 소비자 거기에서 항상 레포트를 내죠. 매 연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브라 트위스트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트렌드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놓기를 했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이 트렌드가 과거에 뭐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게 맞았다라고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트렌드가 김난도 교수가 유명해져서 이게 트렌드가 된 거는 아닐까? 이 사람들이 정말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트렌드가 된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냥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트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게 트렌드구나 라고 뒤따라간 건지 되게 많이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자, 소비자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2, 3년 후에 어떤 컬러가 유행을 할 건지, 어떤 옷 형태가 유행을 할 건지, 어떤 패턴이 유행을 할 건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컨퍼런스 같은 거를 열어요. 하나의 파티 같이 그런 컨소시엄을 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트렌드 리더, 트렌드 세터들이라고 하죠. 트렌드 리더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2, 3년 뒤에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렌드 리더들이 마켓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트렌드 리더들이 트렌드를 만들어 가지는 않겠죠.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을 했던 소비자 컨슈머 인사이트,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니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아, 지금 이때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원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함으로써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휴먼 사이콜로지에서는 트렌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다시피 복고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어요. 물론 지금 역시도 약간 백투더 베이직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역시도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던 응답하라 1994 이게 단지 뭐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뭐 30대, 40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좋아를 했었던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었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토가 왜 우리가 이렇게 복고를 좋아할까? 왜 복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까?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찾아냈을까? 그리고 이거를 상품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사람들이 어떤 옛날 것을 뭔가 새로 매번 바꿔가는 그 시대 속에 과거가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을 긁어줄 만한 그런 아이템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제 합쳐져서 디지로그라는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디지로그의 트렌드가 뭐 여러 분야에서 시작이 됐었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옴으로써 실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올림푸스 펜. 자, 올림푸스에서는 원래 카메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원래 카메라를 만드는 컴팩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카메라 시장에 DSLR이라는 새로운 어떤 카메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DSLR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DSLR은 렌즈를 내가 바꿔서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랑 상관없이 렌즈를 구매를 함으로써 뭔가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 렌즈를 바꿔가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DSLR로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을 때 올림푸스는 무슨 고민을 했냐? 사람들이 이제 DSLR을 사용을 하면서 뭔가 옛날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때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사람들이 그 무거운 DSLR이 아니라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DSLR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런 그 소비자 인사이트, 컨슈머 인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이 바로 올림푸스 펜이라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올림푸스 펜이 최초로 탄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런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꽤 돼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올림푸스 펜이 나왔을 때에는 너무도 파격적이었었고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서 12시간도 안 돼서 카메라가 전량 매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아이폰 같이 아이폰을 살 때나 요새 그러는 줄 알았더니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올림푸스 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로그라는 하나의 트렌드를 알기 전에 컨슈머, 소비자를 끊임없이 분석을 했었던 거죠. 소비자들이 노스텔지아 그 복고의 아날로그 감성을 다시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소비자 인사이트로 찾게 되고 또 하나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다시 원한다라는 그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을 함으로써 결국에 하나의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소비자 인사이트만 있어서 되는 거냐? 또 그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실현되어질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이폰이 만들어지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역시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대신에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건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내 몸처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테크놀로지, 기술의 힘이었었죠. 자, 인사이트를 내가 안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정말 인사이트는 굉장히 거대한 빙산의 아래쪽에 숨어있는 중요한 역할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눈에 드러나는 그 인사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 휴먼 테크 센싱이 있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우리들의 아이디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자, 휴먼 테크 센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거였어요. 언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골프의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네, 세리파기 그런 골프를 치면서부터 사람들이 골프를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스포츠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골프장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골프장 사용료가 비싼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골프를 치게 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골프를 치러 나간 필드에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거예요. 내가 필드까지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뭔가 실내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골프존이라는 거죠. 자, 실내에서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뭐 점수도 다 적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써, 내가 실내에서 어떻게 자세를 해서 골프를 쳤을 때의 느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실내 골프장이었었죠.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휴먼 인사이트도 있지만, 컨슈머 인사이트도 있었지만, 그거를 결국에 아이디어로 구현화 시킨 거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거는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의 힘이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아시죠? 과연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장까지 가야 될까? 반대로 매장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자,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홈플러스에서 하게 된 게 지하철에다가 아이템을 붙여놓고 여기에 하나하나의 가격과 QR코드를 붙여놓게 되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만 다운을 받으면은 지금 현재 이거를 찍었을 때 가격 그리고 그거를 구매를 할 수 있게까지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템을 내가 눈에 보고 골라야 되는 건데 이제는 어떤 공산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야채 같은 거 아닌 이상, 과일 같은 거 아닌 이상 그냥 내가 굳이 마트까지 가지 않고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반은 당연히 홈플러스와 그 고객들 간에 어떤 신뢰 베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겠죠.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해도 좋은 아이템을 보내줄 것이라는 그 신뢰 베이스가 깔렸을 때. 어찌되었든, 과연 우리가 인터넷이, 핸드폰이 발달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퀘스천 마크가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케아의 사례입니다. 네. 파사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카탈로그를 실제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아이템이 여기 있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켜서 만든 이케아의 하나의 증강현실을 이용한 카탈로그였어요. 자, 우리가 항상 가구를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여기에 가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지만 가구를 실제 직접 가지고 와서 들여놓기 전에는 우리는 그림을 그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케아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증강현실이라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옴으로써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여기에 가구를 놓았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결국에 실행시켜주는 거는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우리에게 하나의 주어진 숙제가 되겠죠.
자, 집단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일본 그 창의력 협회에서 아이들 재단을 만들어주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달라라는 뭐 어떤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였었어요. 공익 광고였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아웃 오브 박스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인식의 틀에 갇혀서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혹시 다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반드시 내 눈앞에 있는 그 캔버스 하나의 장표 위에서만 해결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장표를 완전히 바깥으로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아웃풋이 좋게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박스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패턴 박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턴 박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인식의 틀이에요. 이거면 당연히 요거지. 선풍기면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지. 자동차면 당연히 바퀴가 있어야지. 변기통이면은 반드시 물이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인식의 틀, 그거를 완전히 깨뜨린 게 바로 이 날개 없는 선풍기였었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핸드드라이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그 바람이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굳이 아이들이 다치게 선풍기에도 날개가 있어야 될까? 그렇다면 날개가 없는 선풍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날개 없는 선풍기죠. 자, 우리가 언제나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퍼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고 가운데 90%가 논리의 잘못이 아니라 인식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논리라는 거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하죠? 창의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의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논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 그대로 이 논리는 쓸모없는 논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문제의 정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실제 이 박스에서 벗어나서 그 인식의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연습이 과연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이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하죠? 연필을 생각을 해요. 연필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필에 대한 광고인가? 왜 계속 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또 맞는 얘기만 하죠. 근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건 당연히 연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그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뭐가 등장을 하죠? 아이패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노리게 된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정도로 연필 뒤에 숨겨질 정도로 이렇게 얇은 도구이다라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도 같이 내보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광고였었는데, 실제로 1분의 영상 중에 아이패드가 등장을 하는 거는 한 10초도 안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냥 일부만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이거 연필에 대한 광고, 연필에 대한 광고, 연필에 대한 광고라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마지막에 깨뜨려버리는 그런 광고였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계속 주어진 그 박스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 인식의 그 패턴 속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내가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박스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경험 박스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컴포트 존이라는 표현인데, 예전에 저희 그 독서 경영 관찰의 힘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컴포트 존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 즉 그냥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정되고 스테이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를 컴포트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컴포트 존에서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컴포트 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자, 짠돌이, 되게 돈을 아끼는 사람한테 까르띠에 시계를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까르띠에 시계를 보면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짠돌이는 까르띠에 시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불쾌한 사진을 봤다거나 되게 안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그 호르몬이 실제 뇌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편안했던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난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행위 자체도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 컴포트 존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갑, 내가 텅 빈 지갑을 보았을 때 받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용카드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구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컴포트 존에 머무르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될까? 이 사람들에게 불편함, 이질감을 주지 않으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에 반해서 우리가 정말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정 박스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게리 하멜 교수가 했던 실험이었어요. 여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위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달아놨어요. 바나나를 달아놓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가지러 갈 때마다 계속 위에서 찬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가지고 가려고 가면은 잡기도 전에 찬물을 맞고 또 가기도 전에 찬물을 맞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바나나를 가지고 가지러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이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는 여기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지러 올라가려고 하겠죠. 본능적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한 원숭이가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를 말리기 시작을 해요. 아니야 저기 가지마 라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지 않도록, 왜냐면 원숭이 입장에서는 새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었겠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훈훈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아, 동족을 생각하는 원숭이조차도 자기네 친척들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마리씩 원숭이를 다 빼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원숭이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투입을 합니다. 또 있었던 원숭이를 빼고 또 새로운 원숭이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 처음에 물을 맞지 않았던 원숭이들만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위쪽에 바나나를 잡으러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위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래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뀌었는데도 전혀 자신들이 시도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도전을 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의 어떤 새로 시도하려는, 정말 말 그대로 창의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박스에서 벗어나려는 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게 한국에서도 영상이 나와 있었죠. 네. 자, 이게 구글에서 했었던 하나의 캠페인이었었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대로 꼬집는 하나의 영상인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파브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피카소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입시를 위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의 부정인식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실제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만 안주하고 계속 안 돼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부정인식에서 벗어나서 그게 하나의 애티튜드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 긍정이 100%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 발산을 위해서는 분명히 부정인식의 박스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드워드 보노의 수평적 사고 기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수평적 사고 기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선풍기에 날개가 없으면 안 돼. 아니,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선풍기에 날개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내가 끊임없이 가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야기를 하는 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평적인 사고 기법이라는 겁니다. 단지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역시도 이 수평적인 사고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의 영상이에요. 이제까지
그 전까지는 뭐 맥을 내놓고 아이팟을 내놓고 그랬었지만 처음으로 아이폰을 등장을 시켰을 때 그 설명을 하는 영상이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그 굉장히 혁신적인 UI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영어라서 조금 그러긴 할 텐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Why do we need a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I mean, here's 4 smartphones, right? Motorola Q,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 usual suspects.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this stuff right here. They all have these keyboards that are there whether you need them or not to be there. And they all have these control buttons that are fixed in plastic and are the same for every application. Well, every application wants a slightly different user interface, a slightly optimized set of buttons just for it. And what happens if you think of a great idea 6 months from now? You can't run around and add a button to these things. They're already shipped. So what do? It doesn't work because the buttons and the controls can't change. They can't change for each application. They can't change down the road if you think of another great idea that you want to add to this product. Well, how do you solve this? It turns out we have solved it. We solved it in computers 20 years ago. We solved it with a bitmap screen that could display anything we want, put any user interface up, and a pointing device. We solved it with the mouse, right? We solved this problem. So how are we going to take this to a mobile device? Well, what we're going to do is get rid of all these buttons and just make a giant screen. A giant screen. Now, 자, 여기에서 보셨듯이 그 전까지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액정만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처음 스마트폰이 아니었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그 뭐 블랙베리라든지 노키아에서 만든 것처럼 여기 키보드가 있고 뭐 이메일, 인터넷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 핸드폰 자체를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항상 밑에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당연히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연히 내가 누를 키가 있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키가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폰이었었죠. 실제 내가 뭔가 눌러야 되는 그거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의 그 커다란 스크린 하나만 남겨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 역시 자기네가 이미 이미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하죠. 언제였었냐면은 맥이라는 그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빈 공간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집어 채워 넣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써 자 모두가 키보드는 핸드폰의 키보드는 당연히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 없으면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한 거. 실제 삼성의 핸드폰 역시도 그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통화 버튼 자체가 원래는 다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그 삼성 이건희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가 아래로 내리면 왜 안 되냐 라고 그냥 정말 생뚱맞게 모두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써 삼성의 핸드폰 자체가 키가 아래로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게 처음에 이야기를 던졌을 때 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습관 자체가 수평적인 사고 기법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기법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위험한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 같죠. 굉장히 진지하고 단호하게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호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자꾸 지하철에서 청소년들이 되게 바보같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그럼으로써 지하철의 사고율이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주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메시지를 던져도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뻔한 방식으로 등장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완전히 왜 안 돼?를 이제 뒤집어 놓게 된 거죠. 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et fire to your hair, poke a stick at a grizzly bear, eat medicine that's out of date, use your private parts as piranha bait.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Get your toast out with a fork, do your own electrical work. Teach yourself how to fly, eat a 2-week-old unrefrigerated p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Fight a psycho killer inside, scratch a drug dealer's brand new ride. Take your helmet off in outer space, use your clothes, dry your ass, a hiding plac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Keep a rattlesnake as a pet, sell both the kidneys on the internet. Eat the chew, the super glue. I wonder what's this red button do?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ress up like a moose during hunting season. Disturb a nest of wasps for no good reason. Stand on the edge of a train station platform. Drive around the Lucas at a level crossing. Run across the tracks between the platforms. They may not rhyme, but they're quite possibly dumbest ways to die. Dumbest ways to die. Dumbest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Be safe around trains. A message from Metro. 네, 이게 실제로 메트로에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호주 메트로에서 너무 사람들이 자꾸 바보같이 죽으니까 이러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보같이 죽는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유튜브에도 아이튠즈에서 막 몇 주 동안에 1위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떤 심각한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 돼 라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전화를 함으로써 왜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항상 성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에즈 운하를 성공시킨 사람이 이제 또 하나 또 하나의 운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건설하는 인부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개미 때문에 되게 많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나마 운하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개미가 침대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그릇, 개미 침대 하나하나의 각각 다리에다가 물그릇을 담아서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죽은 원인, 그 문제가 개미가 아니라 사실 모기였었던 거예요. 모기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물그릇을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하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끝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4년 누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굉장히 범죄가 가득했던 도시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경찰서장은 뭘 늘 고민을 했냐, 어떻게 하면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줄리아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를 다르게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자, 문제를 다르게 정의를 한 겁니다. 범인을 잡는 것이 지금 현재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야 돼 라고 접근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뉴욕 자체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접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줄리아나 시장이 실행을 했었던 게 뭐죠?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을 한 거였었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범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질문,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프레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꾸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거는 사실상 나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진짜 우리가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플래너스 클럽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의 문제 해결법을 보았을 때도 문제를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내가 접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많은 아웃풋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일에 착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던 것처럼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창의력에 연관을 미치는지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코카콜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해피니스 캠페인을 벌였었죠. 코카콜라 하면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체험 이벤트를 실제로 벌였었어요.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대요. 자, 콜라의 천적이 뭐죠? 코카콜라의 천적은 펩시콜라죠. 사실 이제는 어떤 음료 시장에 있어서 음료 전체의 시장을 보았을 때 코카콜라의 시장보다 펩시콜라의 시장이 훨씬 더 거대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콜라를 2개 브랜드의 콜라를 모두 갖다 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 맛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더 맛있다라고 평가를 한 콜라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실 때 되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대요. 코카콜라를 마실 때, 다른 음료가 아닌 코카콜라를 마실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행복하다라는 이미지가, 행복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체험 이벤트들을 통해서 어떤 코카콜라는 행복하다, 그 이미지를 결합을 시킴으로써 어느 곳을 가든지 뭔가 새롭고 재미있고 뻔하고 즐겁고 행복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가 코카콜라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체험경제 시대에는 전 사업의 비즈니스가 테마파크 체험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 이걸 또 되게 잘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여러분, 그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각각에게 노트북, 그 서류 봉투를 하나씩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를 서류 봉투를 열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 봉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어떤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노트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 열었을 때,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얼마나 임팩트 있게 다가오도록 만들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었죠. 자, 공간 이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잘했었던 게 이케아의 슬립오버 이벤트였어요. 이케아라는 공간, 그 공간에 자신들이 뭔가 새로 우리가 광고를 넣어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한 200명의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매장에서 그 쇼룸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잘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을 하고 네일 아트를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슬립오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직접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한 상품을 떠나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하나의 로열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광고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죠. 자,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CSV, 크리에이티브 쉐어 밸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코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선한 의도로 하는 그 하나의 마케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탐스 슈즈였었죠. 사실 탐스를 신어 보았을 때 막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발들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스를 어떻게 신게 되었는지, 그거는 바로 탐스의 스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탐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신발을 하나를 샀을 때 그 제3국에 있는 아이 하나에게 신발이 전해지죠.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렇게 공익이 돌아가는, 직접 내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체험을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CSV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단지 수익성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익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가치를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핸드업이라는 사례인데요. 로즈라는 여자가 이제 길거리 노숙자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기부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 기부된 돈이 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각각의 사이트마다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핸드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노숙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과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혹은 아들의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스토리를 전달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럼으로써 노숙자들의 하나하나 각각의 스토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구체적으로 결과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실행력이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마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밑에 물이 많더라 해도 결국에는 마중물이 있어야 되죠. 마중물이 있기 위해서는 마중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인스피레이션, 영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장 그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그 마중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참기름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기름통은 굉장히 참기를 많이 넣어야지 하나의 참기름이 형성이 되죠. 그러는 것처럼 내가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을 때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이디어는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그 천재적 리더의 모습처럼 나 혼자서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집단 창의성을 이용을 함으로써,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의 아이디어를 들음으로써 하나의 융합,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진정한 창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실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거를 실행으로 연결짓지 못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들고 있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 혹은 자금력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아이디어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끈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혼다의 어코드 차의 광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다 수동으로 하나의 CG 없이 100% 다 손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06번에 그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촬영을 하고 원테이크 원신이잖아요. 촬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에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다 차에 그 업코드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끈기 있게 내가 끝까지 추구를 하는 결국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끈기와 실행력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에 이 실행을 실행이야말로 아이디어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을 뒷받침하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아우로보 박스라는 책 자체가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돼야 되냐,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되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었을 때 나는 과연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는 그런 하나의 책이었었는데, 창의적인 인재의 조건은 첫 번째는 공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낼 때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그 청중들 혹은 그 소비자들, 고객들, 그들의 니즈를 내가 직접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므로써 내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공감력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때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풀어내면서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구상력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력이죠.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집단 창의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수용을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묵직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청과 소통의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몰입력. 내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끈기 있는 그 하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할 때까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얼마나 빠져들 수 있는지 그 몰입력, 이 네 가지가 창의적 인재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거냐면은 뭐 의도치 않게 계속 연관이 되어 어떤 창의적인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불려지는 구글이라는 곳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관찰의 힘이라는 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우로보 박스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 각각의 책 역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의 좋은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